초가공식품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 파트 2. 콜라를 물보다 싸게 파는 이유는? 콜라캔 하나에는 설탕 9티스푼이 들어간다. 코카콜라 회사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설탕을 먹이고 싶어 할까? 예일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데이나 스몰은 사람을 대상으로 1년의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 우리가 특정 향미를 원하게 되는지 여부는 그것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진은 참가자에게 무작위로 향미를 첨가한 음료수를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번 노출된 이후 참가자들은 아무런 맛이 없는 탄수화물인 말토덱스트린과 쌍을 이룬 향미를 원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졌다. 혈당이 치솟을수록 참가자는 그 맛을 더 좋아하게 됐다. 따라서 탄산, 시원함, 산도, 카페인이라는 조합을 이용하면 사람들에게 대량의 설탕을 먹여서 막대한 칼로리 부하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제품을 점점 더 원하게 된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전 세계 저소득 국가에서는 흔히 보이는 이상한 가격 책정 현상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조 비용은 콜라가 당연히 더 비싸지만 콜라는 한번 사먹고 나면 더 많이 사먹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동남아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의 저렴한 콜라 가격이 이해가 된다. 인공 감미료가 건강에 영향을 줄까?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비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로 칼로리 음료가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초가공식품이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방식 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식품은 정의상 초가공식품에 해당한다. 인공 감미료는 빵, 시리얼, 그래놀라바, 저칼로리 요구르트, 무가당 아이스크림 맛이 첨가된 우유 등 온갖 것에 들어간다. 인공 감미료는 저설탕 케첩, 무설탕 잼, 무설탕 팬케이크 시럽 같은 소스에도 첨가되어 있다. 심지어 약물, 종합 비타민, 그리고 치약이나 구강청결제 같은 위생용품에도 들어가 있다. 가장 흔히 섭취되는 인공 감미료는 제일 저렴하고 제일 오래된 시클라메이트와 사카린이고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년에 22억 달러에 이른다. 인공 감미료가 건강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식품 기업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국 의학연구회,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들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인공 감미료가 체중 증가 및 당뇨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저칼로리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가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보다 비만 및 2형 당뇨와 살짝 더 연관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설탕이 가미된 음료가 이런 질병과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것이다. 따라서 설탕이 가미된 음료만큼 안 좋다는 것은 곧 대단히 안 좋다는 의미다. 밀켄 공중보건대학원의 부교수 앨리슨 실베츠키는 미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저칼로리 청량음료나 설탕이 가미된 청량음료 혹은 양쪽 모두를 마시면 물을 마시는 경우에 비해 총 칼로리 섭취량 및 설탕 섭취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칼로리 청량음료가 전반적인 과잉 섭취를 촉진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감미료를 아주 소량의 설탕과 같이 먹기만 해도 인슐린 수치가 현저히 높아진다. 이것은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배고픔을 유발하고 식품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이 초가공식품이 안고 있는 부조화 중 하나이다. 입안에 단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설탕이 들어올 줄 알고 준비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설탕이 들어오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설탕을 인공 감미료와 섞어 놓으면 문제가 훨씬 커질 수 있다. 데이나 스몰은 또 다른 일련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단맛과 다양한 칼로리의 음료를 제공했다. 어떤 음료는 칼로리는 많은데 감미료가 없었고 어떤 것은 달콤한 맛이 나지만 칼로리가 없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흥미롭다. 그녀는 사람이 향미를 원하도록 학습되는 정도가 음료 속 칼로리뿐만 아니라 단맛과 칼로리가 일치하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그만큼이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스몰은 건강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함량의 수크랄로스, 설탕 혹은 양쪽 모두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공했다. 그 결과 감미료와 설탕이 혼합된 경우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2형 당뇨와 비슷한 방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생활에서 펩시나 코카콜라에서 설탕과 감미료를 직접 섞지는 않는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당연히 콜라를 먹을 때 다른 초가공식품을 함께 먹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설탕 대사, 인슐린, 잠재적 중독성에 미치는 영향 말고도 감미료를 마시는 것이 다른 달콤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다는 증거가 있다.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모든 인공 감미료를 2주간 끊자 설탕에 대한 욕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크랄로스와 말토덱스트린이 포함되어 있는 스플렌다라는 인공 감미료는 쥐의 음식 섭취, 비만, 에너지 조절을 담당하는 뇌 활성을 바꿀 뿐만 아니라 소화관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칼로리 인공 감미료가 전 세계적으로 2형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적어도 설득력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유화제의 위험성. 식품 성분 목록에서 제일 흔하게 등장하는 유화제 중 하나는 레시틴이다. 이것은 계란이나 대두 혹은 다른 공급원에서 추출할 수 있다. 레시틴은 천연 성분으로 분류되지만 화학적으로 추가 변성된 천연 화학물질을 아주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폴리소베이트 80 카복시메틸셀룰로스 그리고 영국의 빵에서 자주 볼 수 있고 이사칠이 혹은 DATEM으로 알려진 모노글리세라이드 및 디글리세라이드의 디아세틸 타르타르산 에스테르 등도 보일 것이다. DATEM은 동물성 혹은 식물성 지방을 가공해서 만들어진다. 이들은 자연에서 만들어지지 않지만 레시틴처럼 생물 분자와 비슷하고 이런 유사성이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험한 바에 따르면 DATEM은 세포막에 삽입되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성분이 소화관을 손상시키지만 우리는 DATEM이 식품에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성분은 빵의 단백질, 물, 탄수화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상업적으로 팔리는 다양한 초가공 빵에 촉촉한 탄력을 부여하고 유통기한을 늘려준다.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은 다양한 유화제를 만든다. 듀폰이 사용한 제일 유명한 유화제 유사 물질은 과불화 옥탄산이다. 이것은 생산 과정에서 테프론 코팅이 뭉치지 않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다. 생명체가 우연히 삼켰을 경우 영원히 체내에 축적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다. 1950년대에 과불화옥탄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 수십 년 동안 듀폰은 수천 파운드의 과불화옥탄산을 오하이오강과 폐수분해용 연못에 버렸다. 여기서 나온 물이 지역 지하수면으로 스며들어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웍스 공장 근처에 사는 10만 명 이상의 거주민이 먹는 식수로 유입되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성분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로움에 대한 의학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동물에서 암과 선천성 결함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자기네 몇몇 직원의 자녀들도 선천성 결함을 안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환경 변호사 롭 빌럿은 이렇게 말했다. 듀폰은 수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이 성분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에 버렸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따라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유화제 두 가지는 카복시메틸셀룰로스와 폴리소베이트 80이다. 폴리소베이트 80은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모노올레이트 또는 2433이라고도 하며 완전한 합성 유화제다. 이 성분은 코셔 피클, 아이스크림, 휘핑크림의 에어로졸, 치약, 보습 크림, 샴푸, 머리 염색약 등에 들어있다. 이것은 클로로아세트산을 사용하는 화학 공정을 통해 알칼리와 식물성 당분으로부터 만든 중합체다.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초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며 초가공식품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준다. 테스코 브라우니맛 밀크, 코스타 캐러멜 라테, 밀러의 쿠키 반죽맛 밀크쉐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5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구진이 카복시메틸셀룰로스와 폴리소베이트 80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실험을 인류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폴리소베이트 80과 카복시메틸셀룰로스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낮은 농도로 생쥐에게 실험해 보았다. 불과 12주 만에 극적인 변화가 생겼다. 점액 장벽이 심하게 손상된 것이다. 생쥐의 혈류에서 세균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소화관의 누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세균의 유형도 영향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세균인 박테로이데스의 수치가 낮아지고 점액을 분해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수치가 높아졌다. 사람에게 암과 궤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세균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인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현미경으로 보니 생쥐의 소화관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마치 대장염이 생기고 있는 듯 보였다. 이 염증이 생쥐의 몸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생쥐들은 더 많이 먹어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 유화제가 생쥐들의 포도당 관리 능력을 교란하자 일부는 식생활과 관련된 2형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네이처에 실린 논문은 식용 유화제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일어난 염증성 장질환, 대사증후군, 그리고 어쩌면 다른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률 증가에 기여했을지도 모른다라고 결론 내렸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잘 되고 있는 것일까? 마리셀 마피니와 톰 넬트너는 2011년에 미국 식품 첨가물 규제 프로그램에 대한 탐구라는 27쪽짜리 논문의 저자들이다. 두 사람은 미국의 식품 규제 시스템에 존재하는 커다란 구멍을 언급하는 인류 학술지 논문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1950년도 당시에 나온 한 보고서에서는 식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700가지가 넘으며 그 중에 안전하다고 알려진 것은 400가지 정도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명한 양리학자, 동물학자, 생리학자, 영양학자들이 오늘날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 중 다수가 무독성 및 식품 사용 적합성을 입증할 충분한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1958년에 식품 첨가물 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식품 첨가물이라는 용어의 한 가지 예외를 허용했다. 일부 물질은 그라스, 즉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물질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식초, 소금같이 흔히 사용되는 성분을 제조하는 업체가 가공식품에 자기네 제품을 첨가할 때 FDA의 번거로운 안전성 검토 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허용할 목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법률적 허점은 거의 즉시 기업들이 FDA의 규제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라스 목록에 수백 가지 화학물질이 곧바로 추가됐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의 그라스 신청이 계속 밀리자 회사들은 FDA에 보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자율적으로 안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1997년에 FDA는 이런 법률 해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2016년에는 이 규칙을 확정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다. 이것을 자율결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자기네 제품의 안정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식품에 첨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떤 성분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가 FDA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네 제품이 그라스라고 믿는다면 FDA 승인 신청을 철회하고 어떻게든 식품에 해당 분자를 첨가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자율결정을 통해 그라스로 지정된 분자가 몇 가지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회사에서 그 사실을 FDA에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로 FDA의 새로운 물질의 완전 승인을 요청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다. 반면 그 후로 식품 공급망에 새로 추가된 식품 첨가물은 766가지나 된다. 그럼 98.7%에 해당하는 나머지 756건은 그 첨가물을 만든 회사가 자율 결정했다는 의미다. 넬트너는 미국에서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이 1만 가지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자율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FDA에서도 완전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물질 중 1000개 정도는 비밀리에 자율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는 식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 규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는 에밀리 브로드 리브에게 이 내용을 문의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하버드 로스쿨 식품법 및 정책 클리닉의 창립 이사다. 그녀도 모든 과정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했다. 향료 및 추출물 제조업자 협회는 약 120개의 업체를 회원으로 둔 무역단체다. FEMA는 FDA와는 독립적으로 자체적인 그라스 결정 과정을 갖추고 있다. 회사들이 이 단체의 전문가 패널에 그라스 신청서를 제출한다. FEMA는 지금까지 2600가지가 넘는 향미 물질을 그라스로 결정했다. 향미료 산업은 말 그대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이소유제놀을 예로 들면 이것은 정향, 바질, 치자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흔히 음료수, 껌, 제과제 빵류의 향미료로 첨가된다. 이 성분은 FEMA에서 그라스로 인증받았다. 그런데 이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다른 분자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이소유제놀이 생쥐에게서 간암을 일으킨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왔다. 이소유제놀로 처리한 수컷 생쥐 중 80%에서 간 종양이 생겼다. 그럼에도 FEMA에서는 암 발생이 고용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소유제놀을 식품 향미료 성분으로 사용하는 데 따르는 잠재적 암 발생 위험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소유제놀을 그라스로 지정했다. 과식을 불러일으키는 초가공식품에 대한 해결 방안. 초가공식품이 과식을 일으키는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을 구입해서 섭취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회사들은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이다. 결국 최대 판매를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는 시장을 적절히 규제할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다. 결론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정크푸드에 대한 홍보를 줄이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광고는 과잉 섭취를 유도한다.
따라서 비만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당연히 광고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식품 업체에 대한 규제 정책 위반. 1970년대에 네슬레와 다른 분유 회사들은 4가지 위험을 초래하고 있었다. 첫째, 깨끗한 물로 만든 분유라고 해도 치명적인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는 아마도 유아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것이다. 둘째, 네슬레는 오염되지 않은 분유를 타서 먹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 공동체에도 분유를 마케팅하고 있었다. 저소득 환경의 부모들은 보통 분유병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을 깨끗이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수로 오염된 강물이나 우물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문맹률이 높았다. 그래서 분유를 올바르게 타서 먹이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초기 샘플은 낮은 가격 혹은 무료로 제공되었지만 일단 산모가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나면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빈곤이 심화되고 아동과 그 형제들은 위험에 빠졌다. 산모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분유를 더 묽게 타서 먹였다. 그래서 이미 설사병을 앓고 있던 아기에게 영양 부족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동종요법처럼 묽은 우유를 대량의 세균과 함께 투여하기 때문에 기아와 설사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1977년에 네슬레는 비정부 기구들의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의 표적이 됐다. 이 스캔들로 인해 코드라는 정책 문서가 만들어졌다. 이 문서는 활동가들과 세계보건총회가 작성했으며 유아용 분유 마케팅에 대한 지침이 담겨있다. 유아용 분유는 초가공식품이면서도 필수식품이라는 점에서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다. 분유가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로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1998년에는 유아용 조제 분유 시장의 규모가 15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550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 그 결과 저소득 환경에서 생후 7개월 미만의 유아 중 60% 이상이 분유를 먹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 아동의 가장 큰 감염성 사망 원인인 폐렴과 설사 발병률의 제한과도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유를 생산하는 거대 기업들의 돈에 포섭된 전문가들은 모유 수유보다 분유를 먹이도록 산모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세계는 빠르게 모유 수유가 줄어들고 분유를 먹이게 되었다. 분유 마케팅 이야기에서 나오는 2가지 주요 정책적 개념이 있다. 첫째,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정책의 기반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식품업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책 위반에 있어서 의사와 과학자를 포함한 정책 위반자들은 스스로를 규제 담당자라고 여길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인 유아용 분유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촉발된 질병과 마찬가지로 비만과 모든 식생활 관련 질병 역시 상업 유발성이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끼치는 해악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업계와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하는 실제적인 주체는 특수이익단체이다. 특히 자선단체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의료인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다. 영국 영양재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 영양재단은 영양정책, 소통, 학교식품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정부 부서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재단의 구성원들은 정부 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영국 영양재단은 코카콜라, 네슬레, 몬델리즈, 펩시코, 마스, 다농, 캐리, 카길 등 거의 모든 식품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미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영양사를 교육하고 국가의 식품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영양 및 식이요법 학회가 식품산업계와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당 업계와 협력하고 그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해당 브랜드를 건강 세탁해주는 효과가 생겼다. 살펴본 대로 규제한 후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진짜 식품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난하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로운 식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빈곤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진짜 식품을 위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의 이러한 요구가 증대되면 업계는 수요의 변화에 반응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므로 다른 구조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새로운 회사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초가공식품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것들을 다루는 흥미로운 책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읽어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책이다.